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업으로서 제너릭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수생각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가 숙제를 해가면 선생님이 이런 도장을 찍어주셨죠. 참 잘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내 노트에는 없고 짝꿍이 노트에 문자로 찍혀있는 이 도장, 그게 너무 불어해서 울던 기억도 있고 그랬죠.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아직도 이 도장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 인생이 끝날 점, 제 인생을 끝까지 지켜봐준 선생님 같은 이에게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인생은 길죠. 인생은 마라톤 경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에서는 일반적으로 초기에 1등이던 사람이 끝까지 1등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우승하는 자는 처음에는 중간 그룹에 끼어 있다가 마지막에 그 피치를 올리고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근데 기회는 아무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나에게 기회라는 아이가 다가올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일, 그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윈 회장은 어려울수록 큰 기회가 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사업은 할수록 어렵고 어려울수록 기회는 온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변화가 없으면 죽음이다. 변화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지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스레드는 무엇이었나요? 네,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의 가장 작은 단위라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니까 뭔가 처음부터 존재하는 스레드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인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그런 스레드가 존재를 하죠. 근데 이 메인 스레드 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른 스레드를 만들고 그 스레드를 수행하다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그 스레드를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스레드를 없애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레드 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죠? 네, 공유 데이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드는 경우 각각의 스레드들이 공유 데이터를 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스레드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프로그램이 그냥 멈추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를 동기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락이 있었죠. 그리고 모니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메서드 동기화가 있었죠. 그리고 인터랙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스레드 동기화를 이루어졌죠. 이번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제너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릭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제너릭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제너릭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 또 다른 제너릭 응용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사이트들의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해야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C# 제너릭입니다. C# 제너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제너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C#에서 일반적인 클래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클래스 내의 모든 자료형을 지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하는 클래스를 하는데 정수형 자료,
플롯형, 실수형 자료, 더블 프리시전, 배정도형 자료를 한꺼번에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을 갖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고 그 인수의 자료형에 따라서 각각 찾아갈 수 있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그 자료를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C샵의 제너릭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료형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입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너릭을 사용을 할 때 클래스 이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사용할 자료형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해주게 되면 정수형 자료형이건 플롯형 자료형이건 더블형 자료이건 다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형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아주 큰 강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제너릭은 클래스 이외에도 인터페이스에도 사용할 수 있고 메서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도입된 것은 C# 2.0 이후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입니다. C# 제너릭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드의 재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형식의 안정성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최대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가장 일반적인 용도로는 컬렉션 클래스를 생성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XRF의 system.collection.generic이라고 하는 곳 네임스페이스에서 여러 제너릭 클래스들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한 제너릭 인터페이스, 제너릭 클래스, 제너릭 메서드, 그 다음에 이벤트 대리자를 생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 형식의 메서드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너릭 클래스를 제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런타임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일들을 한번 일단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면 그래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너릭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 모든 참조나 값 형식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형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 형식 항목을 추가할 때는 박싱을 해줘야 되고 이를 검색할 때는 언박싱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너릭을 이용한다고 해서 크게 성능 저하를 이제 느끼지는 못하나 굉장히 큰 컬렉션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성능 저하를 몸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컴파일을 하는 타임에서는 형식을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데 실제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다 3을 집어넣어 줬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다가 It's raining in 레드먼드라고 하는 레드먼드에 비가 오고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글을 집어넣고 여기에는 정수형 자료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스트링형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or each문을 이용해서 리스트에 있는 자료를 뽑아낼 때 X를 뽑아낸다고 한다면 여기에 3을 뽑아낸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여기에 있는 자료를 뽑아낼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제너릭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편함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너릭을 선언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제너릭 리스트 꺽쇠가로 T 형식으로 이용을 해줍니다. 이때 T라고 하는 것들은 요거는 이제 자리 표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리 표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 어떤 특정 형식의 자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너릭 클래스는 형식에 대한 청사진에 해당이 돼서 바로는 이용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저기다가 값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그 형식을
그 전달해 줌으로써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이 제너릭 리스트 꺽쇠가로 T를 이용하려면 꺽쇠가로 안에 자료형을 지정을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자료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리스트1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 제너릭 리스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기로 하죠. 지금 제너릭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요게 자료 표시자로 T라고 표시해 줬는데 이 T의 위치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전달을 해줄 수 있다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예제에서는 플로트라고 하는 값을 전달해 줬네요. 그러면 리스트1이라고 하는 객체에서는 우리가 플로트형 자료를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똑같은 제너릭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2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example 클래스라고 하는 걸 그 자료 표시에다 표시해 줬네요. 그러면 T 위치는 클래스를 그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2를 만들 수도 있고 스트럭처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자료형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 제너릭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C# 제너릭을 이용한 클래스가 이미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system.collection.generic이라고 하는 요 위치의 자료 구조 관련 클래스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을 해봤던 리스트 위치에다가 T라고 하는 자료 표시자를 표시해 주게 되면 여기에 내가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줄 때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우리가 보통 해시 테이블을 이용할 때 썼죠.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딕셔너리 그랬습니다. 그러면 T 밸류로 하는 형태를 해주면 키의 자료형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밸류의 자료형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료형을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구현해 줄 때 이렇게 T키, T밸류 형태를 이용하죠. 링크드 리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자료형을 우리가 이제 그 링크드 리스트 객체를 만들 때 자료형을 전달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스택이나 큐에도 자료형을 전달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키가 있고 값이 존재를 한다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키에 의해서 쫙 정렬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값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우리 딕셔너리 해시 테이블에 사용하는 자료형이었죠. 자, 다음은 그 리스트 T 형식을 한번 보기로 하죠.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너릭 타입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형식의 리스트든지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현재는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리스트를 구현을 해 놓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리스트를 구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는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싱글 링크드 리스트와 더블 링크드 리스트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데 처음에 출발하는 위치는 이제 헤드라고 부릅니다. 헤드가 가리키는 위치에 갔더니 5라는 값이 있네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기에 밸류 값을 5를 뽑아내는 거죠. 다음 거 찾아라 그러면 이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어서 화살표를 따라갔더니 7이 나오네요. 또 화살표 따라갔더니 3이 나오네요. 또 화살표로 따라갔더니 4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널 값이 있으면 이제는 링크드 리스트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다음 것과 이전 것 이런 걸 동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 이제 더블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드 리스트도 자료형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이제 그 자료형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에 있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내가 새로운 노드를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노드의 위치를 새로운 노드에다 연결하고 새로운 노드의 연결 위치를 원래 있었던 넥스트에다가 연결해주면 이제 새로운 노드가 이제 추가되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노드를 삭제를 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노드의 다음 연결 위치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번에 있는 위치로 연결해주게 되면
중간에 있는 노드는 삭제된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죠. 그 한 방향으로 입출력이 이루어지니까 집어넣는 것들을 푸시, 뽑아내는 것을 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늦게 들어간 게 먼저 들어온다,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리포 구조라고 한다 그랬죠. 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호스처럼 생긴 거고 입력을 하는 것을 인큐, 뽑아내는 걸 디큐라 그랬죠. 이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자료가 진행하면서 한 방향으로 입력이 되고 한 방향으로 출력이 되니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FIFO 구조라고 불렀네요. 제너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리플렉션을 이용하면 제너릭 형식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 is generic type 그러면 이 형식이 generic type이라면 true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요거까지 우리가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너릭 형식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형태로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두기로 하죠. 여기도 리플렉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리플렉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실습을 통해서 직접 우리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루션 만들기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구동하죠. 시작 메뉴의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실행합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으로는 콘솔 앱을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01 General Classes라는 형태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D 드라이브를 권장하나 만약에 D 드라이브가 없는 경우에는 C 드라이브의 특정 위치를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솔루션 이름은 밑줄 17 밑줄 제너릭스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네요. 자, 일반 클래스 테스트, 제너럴 클래스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형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하나를 정의를 해줬네요.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는 일단은 이제 널 값으로 값이 없는 형태로 처리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모든 자료형의 그 이제 기본 클래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어떤 자료든지 답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서드를 이용해서 set data, get data라고 하는 형태로 처리함으로써 입력을 받을 때도 우리가 데이터를 오브젝트형으로 받아서 그걸 멤버 변수 속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set data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get data에서는 현재 멤버 변수에 있는 것들을 리턴을 해서 오브젝트형으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브젝트형은 무슨 자료든지 반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걔네들을 주는 자료를 뭐 어떤 형태의 자료든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위치에서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정수로 바꾸건 실수로 바꾸건 글자로 바꾸건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제너럴 클래스 테스트에서 여러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브젝트형 자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해줬다. 자, 메인 메서드에서 이제 걔네들을 한번 처리를 해보기로 하죠. 먼저 그 스트링형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str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일반 클래스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 이거 지금 현재는 스트링형 자료네요. 스트링형 자료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클래스 테스트에서 GT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생성자를 만들어 두었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멤버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거기다가 gt.setData 그러면 이제 값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str 현재는 스트링이죠. 스트링형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형에서 수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str을 멤버 변수 오브젝트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gt.getData 그러면 오브젝트형으로 자료가 반환되어 오겠네요. 오브젝트형으로 반환되어 온 자료를 스트링형으로 형 변환을 해준 다음에 str2번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 str2번에는 우리가 입력했던 일반 클래스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들이 이제 들어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출력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수형 자료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ix라고 하는 것에 10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gt.setData라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정수형 값이지만 얘네들을 오브젝트형으로 바꾸어서 그 값들을 클래스에서는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get data를 하게 되면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형이었죠.
이 오브젝트형을 이제 정수로 변환을 시켜서 IY에다가 저장을 해뒀네요. 따라서 IY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IX에 들어있던 100이라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라인을 통해서 IY를 출력하면 1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현재 우리는 위에서 사용했을 때 스트링형 자료를 사용을 했건 인테저형 자료를 사용했건 지금 보면 제너럴 클래스 테스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동일한 클래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동일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반 클래스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수형 자료도 이제 스트링형도 사용할 수 있고 인테저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네요. 근데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늘 오브젝트형으로 저장하라고 변환하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습 2에서는 제너럴 클래스를 정의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T라고 하는 타입 파라미터를 이용하기로 하죠. 자, 솔루션 탐색기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누릅니다. 템플릿은 콘솔 앱, 프로젝트 이름은 01 제너럴 클래스 using T로 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는데 탑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와 같이 추가를 해두기로 하죠. 실습 2번에서는 타입 파라미터 T를 이용한 제너럴 클래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02 제너럴 클래스 using T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하기로 하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탑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탑 클래스 뒤에 꺽쇠가로 T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꺽쇠가로 T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타입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의미는 아직까지는 자료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해 줍니다. 나중에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어떤 자료를 쓸 건지 나에게 알려다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변수를 T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는 나중에 확정될 자료형에 맞춘 자료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T 그러면 가장 디폴트는 기본값에 해당되는 자료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퍼블릭 보이드형의 set 데이터 메서드를 통해서 set 데이터는 데이터를 설정하다 그런 의미죠. T 위치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멤버 변수 this.data에다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또한 멤버 변수를 출력할 때는 get data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T 타입 파라미터형으로 자료를 리턴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클래스 탑을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메인에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활용을 해보기로 하죠. 이때 우리는 탑 꺽쇠가로 T 클래스의 객체를 선언을 해주는데 지금 이때는 우리가 스트링을 쓸 때는 탑 그리고 꺽쇠가로 속에 스트링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오브젝트형을 이용하라고 하겠다 그러면 탑 꺽쇠가로 속에 오브젝트라고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정수형 자료를 쓰고 싶다. 탑 꺽쇠가로 속에 int 더블형을 쓰고 싶다. 탑 꺽쇠가로 속에 더블형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탑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꺽쇠가로 속에 사용할 자료형을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선언하게 되면 S탑이라고 하는 곳에는 내가 글자를 저장할 수 있고 O탑에는 오브젝트, I탑에는 정수형 자료, D탑에는 더블형 자료를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자열 헬로 제너릭 방식이라고 하는 자료를 set 데이터를 통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stab.getTab이라고 하는 형태로 getData라고 하는 형태로 자료를 불러와서 문자열형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용할 때 사용할 자료형을 지정을 해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브젝트형의 자료가 아니죠. 바로 스트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변환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더블형의 자료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위에서 dtab이라고 하는 게 더블형 자료를 쓰기 위한 거죠. 그래서 파이 값을 set 데이터로 설정을 해주면 dtab.getData 그러면 더블형의 자료를 반환을 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제너릭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는 그 자료를 주고받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실제 그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스트링형 자료도 취급할 수 있고 더블형의 자료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습 3에서는 제너릭 메서드를 이용을 합니다. 솔루션 탐색기에서 오른마우스 추가 새 프로젝트를 하고 템플릿으로는 콘솔 앱, 프로젝트 이름은 03 제너릭 메서드라고 처리를 하기로 하죠. 별도의 그 클래스 추가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 클래스 내부에 이제 자료를 처리하게 될 텐데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 사용할 제너릭 메서드 두 가지를 미리 선언을 해놓고 메인 메서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언해 줄 것은 젠 프린트라고 하는 그 메서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메서드를 선언해 줄 때는 메서드 이름 그리고 괄호 속에 인수 이렇게 선언해 주게 되는데 지금 제너릭 메서드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타입 파라미터 t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달해 줄 자료가 뒤쪽에 전달될 이 t라고 하는 자료가 무슨 자료를 전달해 줄 건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하는 지점에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콘솔.라이트 라이너로 해당되는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그 타입 파라미터 t를 사용한다는 거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구문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배열을 생성해주는 그런 메서드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는데 create array라고 하는 그 배열을 만들어 보기, 그 메서드를 만들어 보기를 하죠. 반환형은 타입형의 타입 파라미터형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기에서 그 제너릭을 표시해주는 t 타입 파라미터가 괄호 속에 들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사이즈와 초기 값을 t형으로 전달해 줍니다. t는 아직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나머지 코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t형을 이용해서 배열을 선언해 주고 배열의 크기는 가지고 들어온 사이즈로 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만큼 반환하면서 해당되는 배열의 요소에다가 init value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ARR의 리턴 해주면 되겠죠. 자, ARR 이것은 배열 이름에 해당되는데 우리 C# 프로그래밍에서 이 ARR 배열 이름은 무엇을 뜻한다 그랬네요? 그렇죠. 어드레스라고 그랬죠. 주소를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러쓰는 위치에서도 이 주소 위치로부터 연속된 물리량 자료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게 배열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에서 걔네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기로 하죠. 지금 그 제너릭 프린터, 제너릭 메서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정수형 값을 출력하고 싶어. 그리고 정수를 넘겨주게 되면 정수 출력이 됩니다. 나는 스트링 값을 출력하고 싶어. 그리고 스트링 값을 넘겨주면 스트링이 출력이 됩니다. 나는 더블형 값을 출력할래. 그리고 더블이라고 써주고 더블형을 출력을 해주게 되면 부동 소수 점수, 배정도형 자료를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정수를 출력할 수도 있고 글자를 출력할 수도 있고 더블형을 출력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제너릭 메서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제너릭 메서드를 이용해서 배열도 한번 만들어 봤네요. 그래서 그 스트링 배열로 SARR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좀 전에 만들었던 우리 create array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기로 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배열을 쓸지 t 위치에다가 전달될 스트링형의 배열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네요. 크기는 3개예요. 그리고 안녕 제너릭이라고 하는 글자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 크기 잡아보면 아마도 뭐 3개의 크기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포이치문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값들을 출력을 해줄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젠 프린트를 이용을 했네요. 지금 안에 들어있는 자료는 스트링형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타입 t 위치에다가 스트링형 자료를 출력을 요청한다라고 스트링이라고 지정하고 스트링 값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정수도 출력할 수 있고 글자도 출력할 수 있고 더블형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릭 메서드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면 배열 크기는 현재 우리 3개 그렇겠죠. 그래서 초기화되어 있는 안녕 제너릭이라고 되어 있는 3개의 배열 요소들을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히 그 제너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출력문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습사는 제너릭 컬렉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솔루션 탐색기에서 오른마우스 추가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템플릿은 콘솔 앱으로 프로젝트 이름은 공사 제너릭 컬렉션즈라고 처리해 보기로 하죠. 컬렉션즈는 미리 정의해 놓은 컬렉션을 우리가 이용을 해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슬쩍 구경하면 되겠네요. 별도의 클래스 추가는 없이 program.cs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딕셔너리 컬렉션을 한번 이용을 해보기로 하죠. 딕셔너리 컬렉션은 우리가 그 정의되어 있기로 딕셔너리 꺽쇠가루 속에 T키와 T밸류 두 가지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 무엇을 쓸 것인지, 밸류로 어떤 자료를 쓸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제너릭으로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딕셔너리라고 하는 메서드 내부에서는 딕셔너리 클래스를 쓰고 있는데 키로 스트링을 쓰겠다, 밸류로 스트링을 쓰겠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스트링 자료가 원래 선언이 되어 있는 딕셔너리 클래스의 T밸류 위치에 이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자료가 T밸류 위치에 전달됨으로써 키도 스트링으로, 밸류도 스트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성자 호출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실제 값을 집어넣을 때는 mydict.add를 통해서 키와 값의 쌍으로 전달해 준다면 우리가 딕셔너리에 해당되는 객체의 자료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출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for each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는데 key value pair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딕셔너리에 있는 자료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key value pair를 쓸 때도 우리가 그 제너릭을 이용해서 키 값을 뭘로 쓸지, 그 다음에 값에는 어떤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페어에 있는 값들을 페어.key, 페어.value 형태로 출력을 해주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variable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더라도 우리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시 테이블을 쓸 때 한번 이야기를 해봤네요. 그래서 페어 속에 그 variable 형태로 넣는다면 페어.key, 페어.value를 이용을 해서 키와 값을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스트 링크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하죠. 링크 리스트도 우리가 제너릭을 이용해서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링크드 리스트 꺽쇠가루 T 형태로 우리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을 이용하면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스트링형 자료의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겠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mylL이라고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myll.addrest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등 위치를 추가를 했네요. 그 다음에 myll.addFirst 그러면 가장 앞쪽에 추가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4등이 있고 앞에다가 1등을 추가를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서 4번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4번의 링크는 널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헤드는 요 1번을 가리키고 있겠네요. 자, 세 번째는 mylL에다가 add after, add 더하다 after 뒤에 그런 뜻이죠. 자, 1등 뒤에다가 find, myll find 그러면 요것의 위치입니다. 1등이 있는 위치를 찾고 그 뒤에다가 2등을 넣으라 그랬네요. 그러면 요 연결고리를 끊어서 여기다가 2등을 집어넣어주고 2등이 4등을 가리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연결고리는 끊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2, 4 이런 형태로 연결되겠네요. 다음 add before 무엇보다 앞에 그랬네요. 2등의 위치를 찾아라 그랬네요. 2등 앞에 3등을 넣으라 그랬네요. 2등은 요 위치에 있는데 요거 앞에다 넣으라 그랬으니까 3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1등이 3등을 가리키고 3등의 링크가 2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2등의 링크가 4등을 가리키고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되어 있는 걸 구현을 한다면 밸류 값들을 찍어보게 되면 1, 3, 2, 4, 1등, 3등, 2등, 4등 순서대로 출력이 되겠네요. 자, 다음
리스트 형식입니다. 리스트 형식도 제너릭 안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는 제너릭 타입의 클래스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리스트를 쓸 때 우리가 사용할 자료형을 명기를 해준다. 그러면 요 스트링형이 T형의 위치로 전달되어서 리스트 클래스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는 myList라고 해줬네요. 그 다음에 myList add 대한민국, 그 다음에 myList add 미국, 그러면 대한민국 다음에 미국 들어갔죠. myList add 중국, 그러면 그 대한민국, 미국 다음에 중국이 들어갔을 겁니다. 다음에 추가하면 일본, 다음에 추가하면 러시아가 됐겠네요. 그래서 출력하면 그 순서대로 내용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Q를 이용한 거. Q도 이런 스타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Q 꺽쇠가로 T 형태니까 Q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줄 때 자료형을 꺽쇠가로 속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Q는 인테저 정수형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네요. 그 다음에 인Q가 추가하는 거죠. 인Q1, 인Q2, 인Q3 그렇게 넣어두었어요. 그 다음에 Q를 카운트만큼 반복하면서 출력을 하게 되면 그 Q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 1, 2, 3 형태대로 DQ를 통해서 뽑아내게 될 겁니다. 다음 스택입니다. 스택도 스택 꺽쇠가로 T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스택에 꺽쇠가로 INT 그러면 정수형 자료를 넣을 수 있는 거네요. 푸시 1, 푸시 2, 푸시 3 그래서면 가장 아래쪽에 1이 들어있고 그 위에 2가 들어있고 그 위에 3이 들어있겠네요. 그래서 팝을 통해서 뽑아내면 3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이런 순서대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습사에서는 이미 우리가 제너릭 네임스페이스 속에 정의되어 있는 컬렉션을 이용하는 예제들을 이렇게 한번 꾸며봅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에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메서드를 호출해 보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실습5는 배열이 포함되어 있는 제너릭 클래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새 프로젝트 한 다음에 콘솔 랩으로 05 Generic Classes with Array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선언을 하기로 하죠. 또한 얘네들을 우리는 제너릭 클래스로 선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Array for All Types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겠습니다. All Type, 모든 자료형을 for 위한 Array, 배열 그런 의미로 클래스 이름을 지었네요. 그래서 프로그램 클래스와 Array for All Types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먼저 클래스 정의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Array for All Types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해 주는데 우리는 여기에 Generic이라고 하는 타입 파라미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어떤 배열을 선언할 건가를 우리는 여기에 T에 전달되어 있는 값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너릭 배열을 선언했네요. 별거 아닙니다. T형, 전달될 자료형을 이용해서 배열을 선언해라 그랬네요.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전달되어 온 사이즈를 이용해서 배열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줘라. 아직은 자료형은 모르지만 크기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몇 개의 인스턴스를 갖는 우리가 그 배열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라 하는 것까지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배열 요소에 get과 set을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 요소에 접근할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네요. 저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for each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get enumerator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가를 해주고 요 위치값만 그 원래 위에 정의해 놓은 값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RR이라고 하는 위치의 요소들을 출력해주고 그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for each문을 이용을 해서 출력하기 위해서 얘는 추가가 된 메서드입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앞서 있었던 인덱스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메서드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기로 하죠. 지금 맥스랭스는 5개, 배열 요소의 크기는 총 최대 5개로 선언을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Array for All Types라고 하는 그 모든 자료형을 위한 배열 그런 의미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수형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의 크기는 생성자 속에 맥스 랭스를 두었으니까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배열이 되겠네요. 또는 더블형의 배열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봤고 스트링형 배열도 할 수 있게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위해서 우리가 맥스 랭스 0부터 i 값이 0부터 맥스 랭스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 IARR 위치에는 i에다가 1을 더해주고 DARR 위치에는 i에다가 0.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SARR에는 우리가 a 값에다가 i 값을 더한 것을 글자로 바꾸어서 처리를 해주겠네요. 대문자 a는 ASCII 코드로 65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0을 더하면 그냥 a 값이 저장이 됐겠죠.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b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a, b, c, d, e까지가 여기에 이제 SARR에는 저장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for each문을 이용을 해서 IARR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AA 값을 출력을 해주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여기 좀 특이한 걸 이용을 해봤는데 여기에는 지정한 길이만큼 유니코드 문자로 채워가지고 새로운 문자를 반환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패드 레프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빈칸에다가 요만큼 그 20개만큼의 마이너스를 출력하라 그런 그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더블형의 자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for each문으로 좀 출력을 해봤습니다. 같은 식으로 마이너스를 출력을 했고요. 그 S 배열에 들어있는 걸 출력했고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101을 20개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테저형 배열 출력했고 더블형 배열 출력했고 스트링형 배열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들을 이제 제너릭을 이용한 배열을 사용함으로써 정수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정도형 더블도 사용할 수 있고 글자 스트링형도 사용할 수가 있는 하나의 그 배열을 지정해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것저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습 6은 구조체를 포함한 제너릭 클래스입니다. 제너릭 클래스의 T 위치에 구조체를 이제 대입을 해주는 그런 개념의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새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콘솔 앱 06 제너릭 클래스 위드 스트럭처라는 형태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 주기로 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와 네임택이라고 하는 구조체 두 가지의 그 클래스를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릭 클래스 스튜던트를 정의를 하기로 하죠.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제 어떤 자료를 사용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T로 전달할 텐데 이 T에 우리가 구조체로 정의되어 있는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로 T의 자료형으로 array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는 전달되어 온 크기로 배열을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해당되는 그 배열의 i번째 요소의 값을 불러올 수도 있고 갖고 들어온 값을 이용해서 i번째 배열의 요소에 저장을 할 수 있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etEnumerator 함수를 이용을 하여 for each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정의를 해뒀네요. 다음은 제너릭 클래스에 전달할 구조체 자료를 좀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두 개의 요소를 갖는 구조체로 선언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스트럭처 구조체로 선언하겠고 네임태그 이름표라고 하는 네임태그 이름표 혹은 명함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임태그 명함을 이용하는데 명함은 두 개의 그 요소를 갖는 구조체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형으로 네임을 지정을 하고 C형으로 클래스 넘버를 선언을 해주기로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임 태그의 구조체를 호출을 해줄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자료를 넘겨줘야만 네임 태그를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할 때는
T 위치에다가 어떤 자료형을 넘겨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student T라고 하는 꺽쇠가로 T 위치에다가 우리가 구조체 네임 태그의 자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 태그는 T 위치에 전달해 주는 거고 이 네임 태그의 N 위치에는 스트링으로 그 다음에 C 위치에는 정수형으로 선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첩이 돼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요만큼이 네임 태그를 사용하기 위한 선언이 되겠고 요 전체가 T 위치에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구조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네임 태그에 해당되는 배열을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복잡하니까 이 자체를 한 묶음으로 봐가지고 얘가 T에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죠. 그리고 배열 요소의 크기는 세 가지로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난수 발생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임의의 수를 생성해 주는 건데요. 요게 랜덤 넘버를 실행을 할 때는 rnd.next 형태로 선언하고 여기는 시작값, 끝값입니다. 1000과 2000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을 발생시켜 준다. 그런 형태로 쓰는 걸 난수 발생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임 태그에 우리가 배열을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 네임 태그를 태그 1, 태그 2, 태그 3라고 이제 지정을 하기로 하죠. 사실은 얘네들은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해줘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먼저 세 가지 자료를 만들고 그 세 가지 자료를 이용을 해서 네임 태그 형태가 제너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ARR이라는 배열에 집어넣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그 1에는 홍길동 자료를 넣어 주었네요. 그럼 태그 2에는 갑순이 자료, 태그 3에는 갑돌이 자료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넘버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번호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1000부터 2000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이 난수로서 선언이 될 겁니다. 데이터 출력할 때 우리 get enumerator 선언했으니까 포이 지문을 쓸 수 있죠. ARR에 있는 자료들은 네임 태그형의 구조체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 위치에 들어 있겠네요. 그래서 O.name, O.class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들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홍길동 자료, 갑순이 자료, 갑돌이 자료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너릭 클래스의 T 위치에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T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 예제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네요. 자, 알아야 될 영어 단어 잘 공부하고 깜지로 기록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도 잘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너릭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제너릭은 꺽쇠가로 T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가 오픈소스를 구하다 보면 이 형태의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제너릭을 모르면 저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너릭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너릭을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제너릭 클래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제너릭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컬렉션에도 사실은 제너릭으로 미리 선언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제너릭을 사용하기도 했네요. 사실 이런 형태는 그렇게 널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알아둘 것은 제너릭 클래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알아두기로 하죠. 사람을 얻는 기술은 영리한 앵무새가 되라 그랬네요. 그냥 상대방 말을 몇 풀이 되풀이 해주는 것도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형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말고사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영어 단어 및 설명의 경우에는 전체 강의록 범위 내에서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11번 강의록에서 17번 강의록에서 출제가 됩니다. 시험 1심 2창소는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실시되며 2513 실습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제 형식은 거의 같습니다.
영어 단어는 20문항을 출제하고 20점으로 채점합니다. 발음과 뜻을 적게 되는데 발음만 적는 경우에는 점수를 불인정합니다. 영어 단어를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전체 영어 단어에 대해서 엑셀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팅을 하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고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주 사용될 단어의 출제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는 출제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문제는 총 10문항으로 40점 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3줄가량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범위에서 이런 정도를 물어볼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는 지금 20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여기에는 10문항을 출제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기에 제시된 것은 총 23개인데 이 23개로부터 10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형 문제는 네모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모체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설명까지 끝나게 되면 설명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가, 예외 처리를 활용할 수 있는가,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가 되겠죠. 그리고 스레드에 대해서 모니터를 이용한 안전한 스레드 동작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컬렉션 클래스를 이용한 제너릭스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형태를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는데 나는 강의록과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록에 있는 걸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내년에 다시 반갑게 만나도록 하죠. 안녕.